가족 몰래 시작한 선택이었습니다. 노후자금 8억 원이 걸린 결정이었죠. 처음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출금도 됐고 실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에 노후자금 전부를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찍혔습니다. 5억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금 버튼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했고 확인을 요구했고 그 다음엔 연락이 끊겼습니다. 리딩방은 사라졌고 통장은 영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잃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노후자금은 절대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박준혁은 정년퇴직을 한 지 정확히 6달이 지났습니다. 출근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이 반복되면서 하루의 시작이 느려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편으로 도착한 금융 서류 봉투들이었습니다. 은행, 연금공단, 보험사에서 보낸 안내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봉투들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열어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서에는 4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 잔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예금과 적금 통장을 합치면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금액을 더하자 총 8억 원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노트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 상단에 노후 자금 정리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금액을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숫자를 적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트 한쪽에 문장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이 돈은 절대 줄어들면 안 된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서미경은 이미 거실 반대편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각방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연스럽게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하루에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공과금은 서미경이 관리했습니다. 박준혁은 매달 초 생활비 통장으로 18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외의 금융 상황은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묻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박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딸 박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채는 몇 년 전 지방으로 내려간 뒤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아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천적인 질환이라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는 3,8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구체적인 병명이나 상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 필요한 금액만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박준혁은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절대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적힌 문장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장 아래에 작은 표시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표시는 동그라미도 밑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펜 끝으로 찍은 작은 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은 결국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 박준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확인하다가 자연스럽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동했습니다. 은퇴자들이 모이는 게시판이었습니다. 게시판 상단에는 투자 관련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에는 리딩방 수익 인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2천만 원으로 시작해 한 달 만에 1억 3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본문에는 거래 화면 캡처가 여러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글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메신저 링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초기 참여자 한정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총 자산 8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노트 한쪽 여백에 숫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금액은 전체 자산에서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메신저 방으로 연결되는 화면이 열렸습니다. 입장 안내에는 실명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등록하지 말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새로운 메신저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대신 아무 의미 없는 별명을 입력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비워두었습니다. 리딩방에는 이미 수십 명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공지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액으로 테스트한 뒤 단계별로 금액을 늘리는 구조라고 설명돼 있었습니다. 위험 관리는 운영자가 맡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혁은 별도의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는 준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늦게 잠들었지만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숫자였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아내 서미경은 이미 방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외출 일정이 적혀 있었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집을 나서기 전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류 봉투와 함께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은행에 가기 전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은행은 오전 시간이라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박준혁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는 노인 한 명이 창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연금 수령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대화를 듣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그는 창구로 이동했습니다. 새 통장 개설과 소액 이체를 동시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용도는 개인 자금 관리로 기재됐습니다. 통장이 개설된 뒤 바로 이체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퇴직금 계좌에서 새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이동했습니다. 이체 확인 화면에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박준혁은 그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마우스를 누른 것은 자신이었지만 책임감은 바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거래소 계정 생성 안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정된 거래소 이름과 가입 절차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준혁은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하며 실명 인증과 계좌 연동을 마쳤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을 연동 계좌로 선택했습니다. 인증 절차가 끝나자 계좌 잔액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박준혁은 화면을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록으로 남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오후 2시에 첫 거래가 진행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거래 시간과 종목 이름이 함께 안내됐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라는 설명이 반복됐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방 안의 메시지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자는 거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준혁은 안내된 종목을 찾아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정된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10분 뒤 매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준혁은 그대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래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화면에는 수익 금액이 표시됐습니다. 첫 거래 수익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손실이 아니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딩방 참여자들은 수익 인증 화면을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자는 첫 거래 치고는 좋은 결과라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두 번째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금액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시를 따랐습니다. 두 번째 거래 수익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두 거래를 합치자 수익은 320만 원이 됐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분명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운영자는 출금 테스트를 권유했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실제로 출금해 보라는 안내였습니다. 박준혁은 출금 금액으로 3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상태는 처리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몇 분 간격으로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지나자 출금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새 통장으로 입금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300만 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통장 앱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은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병원비 일부를 먼저 보내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송금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이 확인된 뒤 은채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준혁은 메시지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결 과정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됐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매매가 진행됐습니다. 총 4번의 거래가 더 이어졌습니다. 누적 수익은 1,100만 원이 됐습니다. 출금 테스트도 2번 더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리딩방 안에서는 투자 금액을 늘린 사례들이 공유됐습니다. 운영자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규모에 비해 투자 금액이 보수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계별로 투자 금액을 늘릴 경우 접근 가능한 정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메시지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초기 투자 5천만 원, 현재 수익 1,100만 원.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단계 투자 금액으로 1억 원을 적었습니다. 노트 한쪽에 작은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은 휴대전화 알림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은행과 거래소 알림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알림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5천만 원이 6,100만 원이 된 과정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박준혁은 다음 선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은 오전에 걸려온 전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낯설었지만 지역 번호가 익숙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병원 원무과라는 안내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담당자는 아이의 치료 일정이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다음 달로 잡혀있던 시술이 이번 달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의료진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전달됐습니다. 이미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납부 기한은 열흘 뒤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통화를 마친 뒤 바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날짜와 금액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 옆에 납부 기한도 표시했습니다. 그는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이미 은채에게 보낸 병원비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을 꺼내면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은 설명으로, 설명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혼자 해결하는 쪽이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미 눈앞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리딩방에서 확인한 수익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리딩방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중간 단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안 내었습니다. 최소 참여 금액은 1억 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참여자 중 일부는 이미 참여를 마쳤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익 인증 화면이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화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숫자의 크기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수익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계좌에는 아직 충분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지금까지의 투자 흐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5천만 원, 누적 수익 1,100만 원.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도 전체 자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노후 자금 8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움직이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기기 앞에 서서 이체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퇴직금 계좌에서 새 통장으로 1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목적은 이전과 동일하게 개인 자금 이동으로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동화기기 앞에는 다른 고객이 없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1억 원이라는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준혁은 바로 거래소에 접속했습니다. 계좌 잔액에는 기존 금액과 추가 금액이 합산돼 있었습니다. 총 투자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거래는 이전보다 복잡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운영자의 지시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박준혁은 지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 움직이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날 거래가 모두 끝났을 때 화면에는 큰 수익이 표시됐습니다. 중간 단계 거래 수익은 7,800만 원이었습니다. 누적 수익은 8,900만 원이 됐습니다. 리딩방 안에서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올렸습니다. 운영자는 일부 참여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에게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투자 규모와 반응 속도를 기준으로 VIP 대상자라는 안내였습니다. VIP 단계는 최소 투자 금액 3억 원부터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 메시지를 바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VIP 전용 방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제공된다고 설명돼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미경은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월말을 앞두고 계좌 잔액을 확인하던 중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예금 잔액이 평소보다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좌에서 일정하지 않은 이체 기록이 보였습니다. 금액은 수천만 원 단위였습니다. 서미경은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메모지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박준혁은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숫자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비 메모를 노트 옆에 붙였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와 VIP 최소 금액 3억 원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은 6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박준혁은 한 번의 선택으로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준혁은 그날 아침 휴대전화를 켜자마자 리딩방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 올라온 글이 방 상단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공지 제목에는 마지막 방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지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참여자만 입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최소 참여 금액은 3억 원으로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이 기회가 단발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이 종료되면 동일한 조건의 거래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참여 여부는 당일 오후까지 결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식탁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누적 수익을 포함한 거래소 화면에는 2억 3,900만 원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출금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실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박준혁은 출금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취소했습니다. 지금 출금하면 이 방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노트 한쪽에 3억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병원비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미경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날 정리해둔 메모와 비교하며 잔액을 살폈습니다. 이체 날짜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체 금액도 생활비와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서미경은 종이에 날짜별 이체 금액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합산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서미경은 이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바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미경은 금융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은 최근 코인 리딩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VIP 단계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준혁은 오전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금 계좌 잔액은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노후 대비 계획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준혁은 이미 다른 자산 운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금 해지 금액은 당일 오후 새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박준혁은 퇴직금 계좌를 다시 열었습니다. 추가로 9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새 통장 잔액은 정확히 3억 원이 됐습니다. 박준혁은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금액은 노후 자금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그는 리딩방에서 안내한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마지막 방 입장 링크가 전달됐습니다. 링크는 일정 시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에는 참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각 참여자의 닉네임과 투자 금액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금액은 모두 억 단위였습니다. 운영자는 거래 시간을 공지했습니다. 거래는 단 한 번만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액을 한 종목에 투입하는 구조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매수 지시가 올라왔습니다. 박준혁은 화면을 확인한 뒤 전액 매수를 실행했습니다. 손이 잠시 떨렸지만 지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거래 시간은 짧았습니다. 매도 지시는 7분 뒤에 내려왔습니다. 박준혁은 바로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래가 종료되자 계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익 금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표시됐습니다. 총 보유 금액은 5억 6천만 원으로 보였습니다. 리딩방 안에는 축하 메시지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운영자는 이번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별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준혁은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그는 이 숫자가 실제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비 납부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이제 모든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거래소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화면에는 전날과 같은 숫자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총 보유 금액 5억 6천만 원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박준혁은 출금 메뉴를 눌렀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은 일부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안내 문구에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점검 시간은 오전 10시까지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서미경은 그날 아침 집에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서미경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박준혁은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를 지나 있었습니다. 출금 상태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안내 문구는 점검 연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리딩방 공지를 확인하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래소 서버 문제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자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날까지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운영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출금 과정에서 세금 정산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출금이 바로 진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전 거래에서도 수수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VIP 거래에서는 절차가 다르다는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거래소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유 금액 5억 6천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수료 4천만 원은 전체 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은 새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4천만 원을 보내도 여전히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새 통장에서 안내된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체 목적은 수수료 정산으로 입력했습니다. 송금이 완료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송금 직후 운영자는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출금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안내였습니다. 박준혁은 안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리딩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출금 지연을 묻는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운영자는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오후 4시쯤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해외 거래소 연동 문제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금은 다음 날 오전에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그날 병원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수술비 납부 기한을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병원 측은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지금까지의 자금 이동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추가 수수료 4천만 원을 새로 적었습니다. 그날 밤 서미경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금융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통장에서 빠져나간 4천만 원 이체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미경은 그 계좌를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처음 보는 계좌 번호였습니다. 그는 그 계좌를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준혁은 다시 출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출금 상태는 여전히 처리 중이었습니다. 안내 문구는 또다시 변경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확인 단계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서류 제출 후 출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지시에 따라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본인 인증 영상도 요청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화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리딩방 참여자 한 명이 방을 나갔습니다. 곧이어 다른 참여자도 퇴장 표시가 떴습니다. 박준혁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잠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거래소 앱을 실행했습니다. 출금 상태는 여전히 처리 중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리딩방을 확인하자 전날과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지 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고정돼 있던 안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운영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전송됐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자 리딩방 참여자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퇴장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참여자는 급하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질문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출금 요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출금 버튼이 비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안내 문구에는 계정 점검이라는 설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소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 응답 안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상담원 연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가 반복됐습니다. 연결된 상담원은 계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리딩방과 거래소는 별개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간 투자 판단에 따른 거래라며 책임은 제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박준혁은 수수료 송금 계좌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상담원은 해당 계좌가 거래소 공식 계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말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새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초기 투자 5천만 원, 추가 투자 1억 원, VIP 참여금 3억 원, 수수료 명목 4천만 원, 총 이체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박준혁은 은행을 직접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이체가 정상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금 취소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계좌는 해외로 자금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박준혁은 은행을 나와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경제범죄 담당 창구에서 피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 개요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리딩방 형태의 사기는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VIP 단계에서 피해 금액이 급격히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자금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접수서를 작성하면서 박준혁은 금액을 다시 적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4억 9천만 원으로 기재됐습니다. 아직 출금되지 않은 거래소 잔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리딩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방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서미경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력된 계좌 내역서와 이체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이미 주요 금액 흐름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새 통장 개설 시점부터 최근 이체까지 모두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혁에게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은 메모지 하나를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메모지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준혁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상황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리딩방도 수익도 출금도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기록과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혁의 하루는 일정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확인할 알림이 없었습니다. 거래소 앱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정 접근은 제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온 접수증만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는 자주 접혔다 펼쳐졌습니다. 서미경은 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며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먼저 꺼내지 않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미경은 식탁에 서류를 한 묶음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연금 해지 확인서, 이체 영수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각 서류에는 날짜와 금액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초기 투자 5천만 원, 추가 투자 1억 원, VIP 참여금 3억 원, 수수료 명목 4천만 원, 합산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거래소 화면에 표시됐던 잔액 5억 6천만 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서미경은 이 숫자가 현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익은 제외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남아있는 자산만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계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 8억 원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최종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준혁은 전화를 받은 뒤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은채에게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채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병원비를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준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처음 자산을 정리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 자산 8억 원이라는 숫자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 옆에는 노후 자금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노트 뒤쪽에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부터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시작된 순서대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던 날짜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판단 이유를 짧게 남겼습니다. 그는 감정을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만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지금 아니면 늦는다. 이미 수익이 발생했다. 박준혁은 그 문장들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서미경은 그 노트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록이 혼자만의 반성이 아니라 자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잃은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사례 제공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금융상담센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는 복사본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미경은 가계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남은 자산과 월 고정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는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거 형태 변경도 검토 목록에 올랐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도 다시 계산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결정권은 혼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기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간헐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 추적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답이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더 이상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어 남아있는 계좌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자산은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예금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지된 연금 2억 1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4억 9천만 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미경은 식탁 위에 통장들을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생활비 통장, 예금 통장, 남아있는 계좌들이 한 줄로 놓였습니다. 서미경은 말없이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미경은 가장 먼저 공동명의 계좌를 분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본인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남은 자산 관리도 본인이 맡겠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준혁은 그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준혁의 휴대전화에는 금융 앱 알림이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거래소 알림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통장 관리 권한도 서미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준혁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주변을 잠시 걷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확인할 숫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준혁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준혁은 문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링크를 눌렀을 문장이었습니다. 손이 휴대전화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차단 버튼도 함께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고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미경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그날 지출 내역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돈에 관한 결정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마지막으로 빈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 첫 줄에 짧은 문장 하나만 적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적은 뒤 노트를 덮었습니다. 노후자금 8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준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같은 문자는 계속 누군가에게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노후 앞에서는 그 마음이 더 급해지죠. 하지만 빠른 결정은 대부분 혼자 하게 됩니다. 혼자 한 판단은 검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선택은 책임도 혼자 남게 됩니다. 박준혁의 노후자금 8억 원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돈보다 더 큰 손실은 말하지 못했던 시간과 늦어버린 확인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선택을 멈추게 한다면 이 기록은 실패로만 남지 않을 겁니다. 모르는 투자는 맡기지 마세요. 급한 제안은 의심하세요. 그리고 큰 결정일수록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